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저희랑 앞으로 같이 지내시려고요? 계속은 아니고 마음이 조금 정리될 때까지만 며칠만 있으면 안 될까?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집도 좁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불편해할 것 같고요. 하루만 있다가도 안 될까?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대성아,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3세 박명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박명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박명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박명자입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내리며 시골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평생이에요.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고 꽃집도 겸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꽃집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제가 가꾼 꽃들로 결혼식도 치르고 아이들 돌잔치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장까지 꾸몄으니 이곳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모두 함께 해온 셈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찬바람 부는 늦가을, 낙엽이 흩날리던 그날이 문득 떠오르네요. 병원 장례식장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던 그때가 마치 어제 일 같아요. 남편은 평생 농사일을 했어요. 새벽이면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고 해가 저물 때가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죠. 그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추수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아들 대성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대성이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 혜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하얀 국화 향기로 가득했던 장례식장은 왠지 모르게 낯설기만 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훌쩍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남편의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때만큼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구불구불한 주름 사이로 늘 따뜻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버렸네요. 남편은 생전에 꽃을 무척 좋아했어요. 제가 꽃집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남편 덕분이었죠. 당신이 가꾸면 시들어가는 꽃도 다시 피어날 것 같소. 그렇게 말하며 빈 창고를 개조해 작은 꽃집을 만들어줬어요. 여보, 당신이 가꾼 꽃보다 더 예쁜 꽃은 없소. 매일 아침 제가 꽃을 다듬을 때마다 그렇게 말해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네요. 제가 꽃집을 하면서 매일 아침 새로 들여온 꽃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워요. 장례식장에 놓인 하얀 국화들을 보면서도 남편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남편은 국화를 특히나 좋아했거든요. 국화처럼 고고하게 살아야 해. 그 말처럼 평생을 곧게 살았는데 병마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대성이가 어릴 적 아버지 어깨에 매달려 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할 텐데도 늘 대성이를 높이 들어 올려주곤 했었죠. 우리 아들, 하늘까지 날아보자. 그때는 우리 모두 참 행복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대성이의 웃음소리가 집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대성이와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이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 말 한마디에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시련이 예고되어 있었던 걸까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늘 웃음이 가득했던 우리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여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휑한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죠. 문득 대성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꽃집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해서 옆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때 대성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그 어린 것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도 하고 학교도 다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참았어요. 그 큰 쌀통을 들어 올릴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단 한 번도 대성이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했죠. 우리 대성이가 착하니까 엄마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깊은 밤 홀로 눈물 훔치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대성이 몰래 닦아야 했죠.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면 우리 대성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해줄 수 있어. 식당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꽃다발도 만들고 조화도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질 때도 있었지만 대성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그런 고통쯤은 견딜만 했죠. 식당 주인이 주는 남은 반찬들을 조심스레 싸와서 대성이 도시락을 꾸렸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가득했다고 자부해요. 특히 잊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종일 일하고 퇴근길에 대성이의 축구화를 사들고 왔어요. 다음 날이 교내 축구대회였거든요. 며칠 전부터 대성이가 축구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운동화가 낡았다며 쭈뼛거리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치 꽃집 수입을 거의 다 털어 산 축구화였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옷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새 축구화를 들고 기뻐할 대성이를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우리 대성이 이제 멋진 축구 선수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축구화를 건넸던 게 기억나요. 대성이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었는지. 그날 밤 몰래 축구화를 닦으며 울던 아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축구화를 받고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다가도 문득 엄마의 젖은 옷과 지친 얼굴을 보고는 울컥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며 안기던 대성이의 작은 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다음날 축구대회에서 대성이가 골을 넣었어요. 운동장 구석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최고다. 하고 소리쳐버렸죠. 대성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던 그 미소가 지금도 선명해요. 그날 저녁 허름한 식당에서 자장면을 사주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대성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대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대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절 보고 대성이가 친구들 앞에서 모른 척하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죠. 한 번은 학교 앞에서 마주쳤는데 대성이가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 베개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사춘기니까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엄마가 꽃집하고 식당일 하는 게 부끄러웠나 보다 하면서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대성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더라고요. 말수도 줄고 눈빛도 차가워졌죠. 가끔 밤늦게 들어오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면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공부하느라 그러겠지 하면서요. 피곤할 텐데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나 싶어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갖다 주려고 하면 엄마, 방해하지 마요. 라는 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잡으면서 대성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기 일쑤였죠.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이 엄마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걱정되고 야근한다고 하면 안쓰러워서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찾아갔다가 민망하게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대성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 애를 봤어요.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에 까만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코 찡해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도 제법이야.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는데 옆에 있던 회사 동료들을 의식했는지 모른 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들어오면서 대성이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죠. 처음엔 혜진이도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가끔 찾아와서 같이 김치도 담그고 명절 음식도 준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명절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변명거리가 하나둘 늘어갔죠. 명절 때 찾아와도 시간 맞춰 오지 않고 밥상이 다 차려져도 늦게 와서 대충 먹고 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전 늘 대성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곤 했죠. 동태찌개에 들어가는 무는 꼭 납작하게 썰어야 한다면서 투정 부리던 어린 시절의 대성이가 떠올라서요. 이제는 그 동태찌개를 먹을 때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보면서 대충 떠먹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매일 새벽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대성이 내외를 위한 반찬을 준비했어요. 주말이면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성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곤 했죠. 하지만 그런 정성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는지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떠나고 나니 정말 외롭네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이 큰 집이 너무 헛헛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아직도 남편 슬리퍼를 찾게 되고 저녁 때가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죠. 식사 때마다 젓가락 2벌을 놓다가 한 벌을 다시 치우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빈 방을 둘러보며 옛날 생각에 잠길 때면 가슴 한켠이 쓰리도록 아파와요. 장롱 속 남편의 옷가지들에서는 아직도 그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마당 한켠에 남편이 아끼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젠 그 감을 따서 먹을 사람도 없네요. 하지만 이런 아픔도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제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을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대성이의 불안한 눈빛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이 쓸쓸하게 느껴져서 대성이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이었죠. 시장에서 대성이가 좋아하는 굴도 사고 며느리 혜진이 입맛에 맞춘 젓갈도 샀어요.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설레기만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우리 대성이가 반가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옆집에서 나오시던 아주머니가 아까 두 분 다 나가시던데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대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대성이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아들, 엄마가 반찬도 좀 해다 주고 싶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희 지금 많이 바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먼 길 나오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제 양손의 장바구니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버스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바구니 속 반찬들이 자꾸 눈에 밟혔죠.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이 쓰던 서랍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통장 하나를 발견했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꽤 큰 금액이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해뒀던 거예요. 통장을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은 이렇게 날 위해 준비해뒀는데 우리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기운을 내보려고 꽃집 문을 열었어요. 일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어서요. 꽃을 다듬고 있는데 민준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사러 온 거였죠. 어머니께 드릴 건데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 말에 왜 그리 마음이 아프던지 저녁 무렵 대성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통장이나 보험금 그런 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먼저 연락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아직은 장례식장 비용 정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문득 예전에 대성이가 어렸을 때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났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 소원이 이뤄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네요. 며칠 후 대성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랑 평생 모아두신 돈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은행이랑 보험사 알아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대성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돈은 필요한데 저는 부담스러운 거죠. 대성아,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였나 봐요. 통화하는 내내 대성이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전화를 끊더니 서둘러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대성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집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때마다 저는 시간을 끌었죠. 아직 정신이 없어서 서류가 좀 복잡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혜진이가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온 거였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되고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매일 밤이 되면 더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면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곤 해요. 한밤중에 깨어나면 남편이 늘 앉던 소파가 달빛에 희미하게 비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라요. 먼저 가서 당신한테 미안해. 꽃집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만 보고도 알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데. 그래도 전 괜찮다고,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마음도 제 얼굴도 점점 어두워져만 갔죠.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대성이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혜진이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털어놓으세요. 아버지가 만들어둔 통장이랑 보험금 다 알고 있어요. 대성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건데. 어머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해둔 보험금이 꽤 된다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 2억이 넘던데. 혜진이가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이건 아버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명의로 5천만 원을 따로 만들어 두신 것도 나와 있고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대성이와 며느리가 이미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놨다니. 그제서야 요즘 들어 부쩍 달라진 이들의 태도가 이해되더라고요. 아들, 그건 다 엄마 노후를.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대성이가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왜 어머니한테만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성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않았나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혜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된 거 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 마치 범인을 다그치는 것처럼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창피하고 비참한 마음에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얘들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다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혜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끊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다 알아봤어요. 아버님이 만들어두신 통장이랑 보험금이 얼마인지. 창밖으로 쓸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마치 제 처지처럼 희미하고 외로운 불빛이었죠. 대성이 부부의 다그침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배려가 이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몰랐네요. 그날 밤 이후로 대성이 부부의 연락이 더욱 잦아졌어요. 마치 공모라도 한 듯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하세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대성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아들다운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며칠 뒤 혜진이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일을 진행하려 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대성이가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마치 전부터 짜놓은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순식간에 진행되더군요. 그때 문득 남편 수첩에 적혀 있던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제 앞으로 해둔 재산 목록과 함께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욕심이 과하다오. 당신 몫은 꼭 지키고 살아야 해요.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다니. 혜진이는 더 대담했어요. 교회 권사님들에게 제가 돈 때문에 아들을 괴롭힌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시대요. 근데 자식 도와주기는커녕 숨기기만 하시니 교회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더는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대성이 부부는 제 건강을 핑계로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좋은 대로 알아뒀어요. 마치 저를 내쫓으려는 것만 같았죠. 제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 재산이라도 정리하고 나눠요. 어머니 몫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하루는 대성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위임장이에요.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대신 해드릴게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차라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을 봤더라면 이런 준비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어요. 대성이 부부가 다짜고짜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어머니, 오늘은 결론을 내야겠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대성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혜진이가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집에 사는 민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꽃집 일을 도와주러 온다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 민준이가 들어서면서 상황을 둘러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대성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법대생인데요. 이런 식의 강압적인 재산권 이전은 불법입니다. 그 말에 대성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어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구 쏟아졌죠. 대성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게 느껴졌죠.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자 대성이 부부가 서둘러 짐을 챙기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죠. 다음 날 민준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대성이의 명예 도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아들을 고소하는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대성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던 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법적 대응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대성이 부부는 처음에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더니 나중에는 해외로 도망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차분히 대응하니 결국 그들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대성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며느리가 법률사무소에서 자백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은 원상복구됐어요. 은행 계좌도 보험금도 진명의도 모두요. 대성이 부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란 각서도 썼죠.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곁에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민준이는 이제 제 아들 같은 존재가 됐고, 박 변호사님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꽃을 만져요. 꽃을 다듬고 포장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아요.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답니다.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왔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그렇게 됐다나 봐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네요. 특별한 날이면 남편 산소에 찾아가요. 여보, 이제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준비해둔 거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무덤가에 꽃을 두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 것 같아요. 진심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제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봄이 찾아올 테니까요. 여기까지 박명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지만 재산 앞에서는 오히려 자식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나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을 겪기 쉬우시죠. 부모된 마음에 자식 얼굴 보기가 힘들어도 참고 또 참게 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줄도 아셔야 해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사랑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한다 해도 본인의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답니다.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